이렇게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이 도대체 어떤 질환이고 언제 많이 발생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그 말씀을 드리려면 폭염이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폭염이라는 것은 몹시 덥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폭염이 몇 도 이상인지는 아직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염주의보는 한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연속될 것으로 생각될 때 발령이 되고요.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되는 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날이죠. 자, 이런 폭염이 계속될 때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또는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잘못되는 수가 많아서 이러면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온열 질환에 아주 잘 감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취약계층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또 어린이들, 또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런 온도 변화에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일수록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떼약볕 아래에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더더욱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온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이 좀 빨리 찾아오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한 해에 질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네, 온열 질환 발생 건수를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온열 질환 환자 발생 건수인데요. 점점 늘어나다가 2016년에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저 해가 바로 전국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입니다. 지난 5년간 온열 질환자는 약 6,50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이 중에 54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에 약 40%는 논밭에서 일을 하거나 작업장 또는 이런 실외 작업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고 또 12시부터 5시 사이 가장 온도가 높은 시기에 일을 하시던 분들한테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온열 질환자의 기간별 발생 현황을 보면 6월부터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온열 질환하면 일사병, 네. 열사병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같은 질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더운 날씨에 노출이 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우리 체내의 수분과 염분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탈수가 심해져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어지러움증이나 구토나 구역 같은 느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때는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땀도 분비가 제대로 되고 있고요. 더더욱이 정신적인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정신적으로는 아주 명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좀 다르죠.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지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몸에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뇌에 있는데 이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체온을 조절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령자라든지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열사병이 생기기가 훨씬 쉽고요. 심한 경우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콩팥에도 문제가 생겨서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 열사병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같은 고온이 지속되는 곳에 장기간 노출될 때도 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를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것 외에도 다른 온열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뭐 다른 온열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네. 온열 질환을 조금 구분해서 보면 우선 이제 열 탈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열에 의한 탈수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수가 많이 심할 때 우리가 일사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열 탈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열 부종은 이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체액이 몸 밖으로 나와서 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우리 몸이 부종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고요. 또 열 실신은 사우나에서 과도하게 혈관 확장이 됐을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실신을 할 수도 있죠. 이런 걸 열 실신이라고 하고요. 또 열 경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우리 몸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심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열사병으로 진행이 돼서 체온 중추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숨과 연관이 되는 그런 질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사망에까지 이르는 걸까요? 그러게 말씀입니다. 온열 질환이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면 사망하지는 않으실 텐데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쓰러졌는데도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온열 질환자의 약 40%는 논밭 작업장 실외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50세 이상이 7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뇌에 있는 내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의식 소실도 생기게 되고 또 신부전, 심부전, 그래서 콩팥과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폐부종이나 뇌부종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이 30에서 80% 정도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질환이고 따라서 너무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은 삼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온열 질환이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고온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내가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밀폐된 환경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농촌에서 떼약볕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갑자기 구역, 구토 그러면서 의식이 살짝 소실이 되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뇌 질환이 있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쓰러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기시면 확실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니까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주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온열 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앞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응급처치법도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사실 일사병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너무 많이 나가서 수분과 염분의 농도 차이가 더 심해져서 생기는, 즉 탈수 현상이 심해져서 생기는 게 일사병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식도 충분히 다 명료하고 체온도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고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면 쉽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고 열사병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대단히 다르게 응급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선 먼저 서늘한 곳으로 환자를 옮겨서 체온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하면서 119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환자의 옷을 좀 느슨하게 해주시고 20도 정도 너무 차갑지 않은 물로 몸을 닦아주셔서 몸의 온도가
즉 발산이 되면서 몸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기도가 막히거나 또는 폐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응급처치를 통해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럼에도 병원은 좀 다녀야겠죠? 반드시 가시는 건 아니죠. 일사병으로 가볍게 증상이 생겼다가 좋아지신 경우에는 병원을 꼭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사병으로 의식이 혼미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구역과 구토가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온열 질환을 앓고 난 이후에 급작스럽게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콩팥 질환 또는 급성 콩팥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신부전이라고 하는 병이 생겨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을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한 번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내 몸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지금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도 문제지만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서 호흡기 질환에도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건가요?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를 막아주는 사실은 좋은 물질이죠. 하지만 이게 대기 중으로 퍼지게 되면 호흡기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는 자외선 농도도, 자외선 지수도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오존 농도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오존은 먼지나 미세먼지 같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존 농도가 높다고 경보가 뜰 경우에는 반드시 외출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노출이 심각하게 되면 또는 장시간 오존에 노출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 아주 더 악화되기도 하고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나 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이 오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든 병이 그렇듯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거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들 정리해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네. 우선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을 하나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은 수분이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너무 온도가 높은 이런 시기에는 물을 들고 다니시면서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일이나 채소를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샤워나 목욕을 자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너무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해 뜨기 전이나 또는 해가 질 때쯤 해서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 좋지 한낮에 해가 쨍쨍 내리쬐는 이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모자나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밖에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옷차림도 딱 붙는 옷보다는 널널하게 체온이 쉽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옷차림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음주나 또는 이 카페인 음료를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술과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탈수를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탈수가 심하게 되면 일사병은 금세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온도가 조금 올라간 상태를 조금 더 유지하게 되면 열사병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술이나 카페인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더욱이 한여름에 과일들 많이 나지 않습니까? 수분이 충분하고 당도가 높고 또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철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건강 톡톡. 오늘은 이렇게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생방송 아침 좋다 앱으로 남겨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워도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 온열 질환에 조심해야 하는 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제대로 하고 계신다면 이분들은 특별히 온열 질환 취약군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우선 먼저는 약물을 잘 복용하시면서 갑상선 기능 조절을 하시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렇게 폭염주의보 경보가 떴을 때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온열에 특히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분은 질병도 있으니까 더더욱이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해 제가 온열 질환 증세가 약하게 있었는데요. 알코올을 몸에 묻히면 낫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에 알코올을 묻히면 효과가 좀 좋나요? 예. 하셨어요. 알코올은 금방 휘발이 되니까 수분을 묻힌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기가 쉽죠.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면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있죠. 응급실에서 알코올 솜 마사지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알코올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도 가끔 이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알코올은 피부 자극이 아주 심하게 되고요. 또 더더욱이 표피에 있는 이 수분까지 날려버려서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알코올에 의존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체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더더욱이 약간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체온을 빨리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